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사린가스 원재료를 북한에 부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면 석탄과 섬유 수출 허용 등 일부 제재를 1년 정도 유예하는 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1위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의 임상시험과 허가 과정을 진행했던 주요 인물들이 제조사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의 점검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 씨가 실제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수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환경부는 탁도계가 고장났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은 직원들이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적 은폐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자기 발등을 찍는 일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 사린가스의 원료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물자를 북한에 부정 수출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물자 부정 수출 자료입니다. 일본은 어제부터 사린가스의 원료인 불화수소가 한국에서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수출 규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의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한국 기업이 생화학 등 대량 파괴 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 이란 등 친북 성향 국가에 부정 수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2달 전 한국에서 공개된 자료를 민방 후지 TV에 이어 같은 계열 신문사가 또 들고 나온 겁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NHK에 수출 규제된 원재료는 독가스, 사린 등의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펴며 여론전에 나선 상황. 하지만 정작 사린가스 원재료가 북한에 넘어간 건 일본에서였습니다. 지난 96년 북한이 일본에서 사린의 원료가 되는 화학약품을 쌀 수송선으로 밀반입했다 적발됐습니다. 일본 기관이 만든 전략물자 부정 수출 자료에도 이는 독가스 사린의 원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 미사일 운반체 전용 가능 탱크로리, 2003년 핵 개발에 이용 가능한 주파수 변환기, 2002년 생물병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동결 건조기 등도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일본산 3차원 측정기가 리비아 핵 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부정 수출 적발 건수만 51건에 이릅니다. 일본이 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내일 한일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열립니다. 일본이 규제 내용 등을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규제 근거로 내세운 주장들은 결국 궤변으로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제적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 협정, 국제 전략물자 통제 협정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KBS 취재팀이 국제적 통계 수치와 순위를 확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협정. 1996년 재래식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체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 바세나르 체제를 수출 규제 근거로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체제 위반은 일본이 했다며 반박해왔습니다. 한국만을 특정하여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에 위배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안에서 일본보다 월등한 활동을 펼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바세나르 협정과 관련한 통제 기준을 제한한 건수는 우리나라는 2017년 20건, 지난해 19건입니다. 반면 일본은 8건, 7건에 불과합니다. 바세나르를 포함해 4대 통제 체제로 넓히면 한국은 28건으로 1위입니다. 일본은 8건 뿐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물품을 전략 물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 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여 또 우리는 전략 물자 통제 결과를 매년 공공기관의 연례 보고서로 냅니다. 무허가 수출 적발과 조치 현황은 물론 적발 건수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반면 일본은 민간기구에서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사례만 선별적으로 공개합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최근 1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라는데 얼핏 이해가 안 되는 풍경이죠.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1.43%와 3.57% 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각각 1,800억 원과 75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을 공식 발표한 지난 1일 이후 외국인들이 사들인 두 회사의 주식은 8,200억 원어치나 됩니다.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주식에 매수세가 몰리는 건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쌓여 있는 반도체 재고는 1년 전보다 4조 원어치가량 늘었습니다. 소재가 부족해 생산이 감소하면 이 재고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 현물 가격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해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변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재고가 소진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반도체 업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이 멈출 때까지 이어지면 그 이후 상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출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 세계 IT 세트 생산이 중지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심각한 결과를 일본 정부가 다 감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의 장기 전략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수출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해서 미국 설득에 나섰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 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부 인사들과 함께 워싱턴에 찾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입니다.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좀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교 통상 분야를 다루며 미국 내 인맥을 쌓아온 김 차장이 직접 대미 설득에 나선 겁니다. 김 차장은 도착 직후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했고 얘기가 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 당국자들도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께서는 이제 경제부처 위주로 하실 거고요. 저희는 이제 국무부 또 이렇게 좀 안보부처 위주로 그렇게 좀 나눠서 서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때마침 새로 임명돼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늘 일본을 방문했고 14일엔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로 중요한 동맹을 이끌어가는데 그와 긴밀히 일하게 되길 고대한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에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한일 모두 나라 안팎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보톡스 국내 1위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문제점 어제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허가 전에 병원에 유통 시술되고 불량 제품을 해외 수출했다는 점 등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문제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메디톡신을 정식 허가받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래도 되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통과를 판단하는 주요 결정권자들이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가졌던 주주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디톡스사는 메디톡신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 김모 교수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사의 주주였습니다. 2002년 회사 주주 명부입니다. 김 교수의 아내는 한 주당 5,000원에 2,000주, 1,000만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주식을 지금 취득을 하시면은 향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고 해서 권유를 해서 본인 이름이 아니고 사모님 명의로 주식은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거쳐 5년 만에 4만 주로 늘었습니다. 당시 기준가로 환산하면 7억 원어치로 투자금 대비 70배의 수익입니다. 김 교수는 주주관계 때문에 임상시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그런 거가 전혀 없었죠. 지금 같았으면 내가 그런 걸 안 했는데. 메디톡신 허가 이후까지도 주식을 보유한 김 교수는 사회이사 자리와 스톡옵션 등을 메디톡스사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농담처럼 한번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상시험 평가기관인 길모 독성 연구원장도 당시 차명으로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2001년 식약청이 메디톡신의 제품 기준과 시험법을 허가할 당시에는 양모 식약청장이 조카 이름으로 메디톡스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첫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은 임상 시험부터 허가까지 주요 결정권자들이 모두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던 셈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메디톡신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집중 보도한 문제점들은 대략 10년 조금 넘은 생산 초기의 문제였습니다. 전직 직원이 공익 제보를 해서 공론화된 건데 그럼 지금은 괜찮은 것인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엄 기자, 지금은 괜찮은 겁니까? 이 메디톡시사는 지금은 제품에 문제가 없다,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난 취재원들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 제보가 접수된 이후에 식약처가 한 차례 조사를 했고요. 또 저희 보도 이후에 추가 조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과거의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혹과 불법의 정황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드러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식약처의 점검이 부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보도했듯이 허가 과정에서도 식약처가 과연 제 역할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또 이후의 점검도 형식에 그쳤습니다. 사실 메디톡신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식약처가 사실이다, 아니다 확인해 준 적이 없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적발된 위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서 점검이 형식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형식적인가요? 제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안전한 것인지 검사를 하겠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뒤에 잠시 써놨는데 하나는 3년마다 하는 정기 점검이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하는 수시 점검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생산시설을 좀 둘러보고 그다음에는 기업이 제출한 그동안의 기록 그리고 서류 같은 것들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언제 가겠다 이렇게 일정도 사전에 통보합니다. 일정을 알려준다고요? 네. 일정을 알려주면 이게 점검이 제대로 될지 일정에 맞춰서 서류를 바꾸거나 잘못된 점을 잠깐 고쳐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적발을 안 하는 것인지 또 못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 바이오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제품, 의약품을 허가해달라고 하는 허가 신청 건수가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량은 거의 2배 정도 급증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서류 심사 위주의 약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난들이 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인보사 사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특히 바이오 산업을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 산업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결과론적인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보사 같은 경우에도 2006년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에 그동안 아무런 별탈 없이 국내에서 잘
팔려 나갔었죠. 오랜 기간요? 네, 예. 13년 정도 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임상 3상 단계에서 미국의 FDA, 우리로 따지면 시작처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뒤늦게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국내의 허술한 관리 체계로는 까다로운 세계 시장의 벽을 넘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시작처의 역할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의약품을 육성하는 산업의 기능도 있고 이게 잘 팔리는지를 확인하는 또 점검의 기능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가요? 상충되는 면이 있는 거죠. 오른손으로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왼손으로는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 기관에서 둘을 다 잘할 수 있을지는 조금 문제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엄진아 기자였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대북 제재의 일부를 일정 기간 완화해주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재 유예 기간이나 분야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됩니다. 이 실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협상안의 하나로 검토되는 내용이 백악관 북한 관련 논의에 정통한 인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면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석탄과 섬유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핵시설 폐기는 사찰이 뒤따르게 되고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유예 기간, 즉 석탄과 섬유 수출을 허용하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를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치를 안전장치로 넣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제재 완화와 함께 미국은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 북미 관계 개선 등 싱가포르 북미 합의안을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미국의 태도 변화가 확연해지고 있죠. 방금 이 소식 전한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은규 특파원, 지금 이게 논의되는 안, 그러니까 백악관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확정이 되면 북미 간의 타협도 가능해 보이고요. 일부 제재 해제 대상, 그러니까 석탄과 섬유라고 했고 기간도 1년에서 1년 반 유예할 수 있다고 나온 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백악관 내에서 논의된 사안이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미국이 북한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안이 백악관 테이블이 아니고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서 그러면 이른바 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행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30일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기가 가능하답니다. 뭐 아니면 또 이런 시기에 협상 아니란 겁니다. 이번에 백악관 북미 협상 관련 정통한 인사의 전원도 최종 비핵화를 위한 초입 단계, 그러니까 시작 단계란 겁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요즘 북미 협상의 화두, 핵 동결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분위기 변화가 뚜렷하군요. 그런데 앞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했는데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의 미국 방문, 일본 수출 규제 논의도 하겠지만 북미 협상 논의도 같이 진행되겠죠?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미 덜레스 공항에 나타났는데 북미 협상 관련 미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관련된 것 말고도 북한 관련 논의할 게 있다는 겁니다. 수행원 중에는 북핵 협상에 줄곧 관여한 청와대 안보실 핵심 관계자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백악관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이 논의되고 한국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 방문하고 북미 협상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백악관이 영변 핵만 언급하면 북미 협상은 좋아지겠지만 반대로 미국 내 비판은 상당히 거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빅딜 일괄 타결을 강조한 미국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라는 데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어서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과거 북미 협상이 좌초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검증의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이번 검토안 역시 검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사안이어서 실제 협상에서 논의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었습니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본인 뜻대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까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정세배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으로 공항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가수 유승준 씨. 제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그 길이었는데 이렇게 그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당시 정부는 유 씨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만 38살이 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 2015년 인터넷을 통해 유 씨는 사과 방송을 한 뒤 LA 총영사관에 F4, 즉 재외동포 체류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절했고 이후 유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단.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이 2002년에 내려진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채 아무런 판단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만 38살이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체류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벌써 17년 동안 반성했으면 이제 사회에서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라고. 대법원이 재외동포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유 씨의 입국이 최종 허가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 허가 여부가 이렇게 주목받는 건 17년 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 씨의 선택이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인데요. 인기 가수에서 병역 기피자로 또 입국 금지부터 소송까지 이어진 그 과정을 조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7년 데뷔 후 순식간에 최고의 인기 가수로 떠오른 유승준 씨. 당시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로 더욱 호감을 얻은 터라 신체 검사까지 받으며 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한 유 씨를 의심한 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어떤 국적을 포기하기도 싫었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하지만 이듬해 공연을 이유로 해외로 나갔던 유 씨는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됐고 병역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2주 만에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립니다. 형사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입국 금지된 사실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유 씨도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사고 또 그렇게 있어서 제가 입국 금지를 당했다는 게 좀 많이 가슴이 아프고 좀. 이후 미국과 중국으로 가며 활동을 이어가던 유 씨는 만 38살이 되면서 다시 입국을 시도합니다.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 씨는 영리 활동이 가능한 F4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 발급은 거부됐고 이어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1, 2심은 패소와 달리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입국 가능성이 처음 열렸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 판결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면서 입국 비자를 다시 신청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오늘 판결로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유 씨의 입국은 허가될 수 있을까요? 최윤진 기자입니다. 군말 없이 다녀온 입장에서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이제 가셨는데 굳이 다시 오셔가지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오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승준 씨. 그렇다면 유 씨의 입국은 가능할까? 우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이란 절차가 남았습니다.
2015년 소송 제기 후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도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 한국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체류 자격에 관대한 재외동포법, 그리고 유 씨에 대한 기존의 입국 금지 결정을 놓고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 씨가 이미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살이 지났으므로 비자를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영사관도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강 씨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경찰은 배우 강지환 씨 긴급 체포 이틀 만에 준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외주 여성 스텝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강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틀 동안 강 씨를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를 바꿔 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고의성에 대한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고. 혐의 부인에 가까운 진술이었지만 경찰은 다른 증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지인을 통해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당시 정황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사건 당일 자택 술자리는 강 씨의 드라마 촬영이 취소되면서 낮부터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강 씨 집 앞에서 발견된 술과 음식물을 산 영수증에는 구매 시간이 사건 당일 오전 9시 28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경위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받은 검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의 탁도계 고장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했죠. 경찰은 다른 관점으로 수사 중입니다. 탁도계가 고장났던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일으킨 공촌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물질이 주택가까지 이동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한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촌 정수장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탁도계가 고장났던 게 아니라 누군가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탁도계 정상 작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계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은 아니에요. 조작을 누군가 한 거죠. 환경부에서 고장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특히 직원들이 탁도계 조작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촌 정수장에서 압수한 CCTV와 근무일지 등을 분석해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느 선에서 조작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고음도 안 울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근무자는 누구고 내부적으로 좀 숨기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환경부 관계자도 초기 조사에서 탁도계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직원들이 완강하게 부인해 결국 고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탯줄도 안 떨어진 신생아가 경남 밀양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물범벅에
벌레 물린 자국도 가득했던 아기는 마을 할머니들의 보살핌과 의료진의 신속한 치료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간호사가 119 구급차에서 담요에 쌓인 아기를 황급히 안아내립니다. 병원 안으로 빠르게 뛰어가고 3층 신생아실까지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한달음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괜찮길 바라면서 올라갔는데 아이가 조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으로 그냥 저도 그렇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생아는 오늘 아침 경남 밀양의 한 시골 마을 헛간 오물더미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도 채 안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는 인근 마을 주민의 주택 헛간에서 배에 탯줄을 달아놓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침 7시쯤 헛간 근처를 지나던 주인 할머니가 처음 발견한 겁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온몸에 각종 오물이 묻어 있었고 여기저기 벌레나 모기에 물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뭐 팔에 있고 뭐 전시 그런데 먹에 빔이 있겠나? 할머니들은 아기를 마을 노인회관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정성껏 씻기고 보살폈습니다. 그래가 내가 요리 아이고 추운나 하길 눈을 약간 뜨는 기라 둘이서 씻었다. 씻고 나니까 눈나고 여사가 없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곧바로 출동했고 1시간 40여 분 만에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벌레 물린 곳이 많고 탯줄 주변에 염증 소견도 있어 격리 인큐베이터 내에서 산소 및 영양제,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신속한 응급 조치 덕분에 신생아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생아를 누가 버렸는지 마을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自衛隊を明記し、そして意見論争に終止符を皆さん打とうではありませんか。 일본 헌법을 고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베 총리의 궁극적 지향점이죠. 그 중심에 일본군 자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과 맞아떨어지는 주한미군의 전략 문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위기 시에 유엔군 사령부는 일본과의 지원, 전력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방부는 즉각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이 해마다 펴내는 전략문서의 오래판 한글본입니다. 유엔사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유엔사가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일본의 역할을 유엔사 후방사령부에 한정한 지난해, 지지난해 문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협조를 받고 나아가 일본을 전력 제공국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 지원을 약속한 16개 국가를 말하는데 일본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엔사는 이 문서 영문판에는 일본을 통해 전력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며 번역상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최근 다른 국가의 참여 확대를 시도하며 몸집 불리기를 시도해온 유엔사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주한미군 영향력 감소가 예상되자 미국이 한반도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유엔사를 키우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유엔사 후방 기지를 7개나 가진 일본의 역할 확대도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자기 안보 구도의 전체적인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서 확대시키겠다. 그 첫 주자가 일본이었고. 국방부는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전력 제공국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유엔사의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해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수익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는 피해가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광고에 속아서 이익금은커녕 관리비와 세금만 떠안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인천 영종도에 문을 연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숙박 가동률과 수익률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갖는 수익형 호텔이라며 홈쇼핑과 신문 등의 광고를 내고 분양자를 모집했습니다. 체결 때는 1년 동안 매달 8%의 수익을 약속한다는 보증서까지 줬습니다. 너무 철석같이 믿었고 준공 시점도 늦어졌고 호텔이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자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이 된 것도 없고. 호텔 문을 연 지 1년이 넘도록 분양자들이 받은 수익금은 4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관리비를 미리 제외한 금액입니다. 약속대로라면 1년 동안 1,600여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호텔 분양자 200여 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기 분양이라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 방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사드 사태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 적자 운영이 계속돼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양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은 졌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공사비 받을 채권이 좀 상당도 있는 데다가 저희가 채권량도 양수를 해드리로 또 약속들을 해드렸고요. 투자 붐을 타고 인천과 제주 등 전국에서 130여 개의 수익형 호텔이 문을 열었지만 분양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건 극히 드문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와 함께 제도적 구제 방안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끼리 함께 택시를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고객은 요금을 나눠내고 택시는 요금을 더 받는 방식인데 승차 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좋은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황정호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한 여성이 택시 동승 앱을 켭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니 앱이 1km 안에서 목적지가 70% 정도 겹치는 승객을 찾아줍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도 자동 계산됩니다. 미터기 요금이 2만 원이고 이동 거리가 똑같다면 승객은 요금의 절반인 만 원에 호출료, 즉 플랫폼 이용료 3천 원을 더해 13,000원씩을 냅니다. 한 명당 7,000원씩 덜 내는 셈입니다. 운전기사는 두 사람에게 받은 26,000원에서 플랫폼 비용 1,000원을 빼고 25,000원을 가져갑니다. 5,000원을 더 버는 겁니다. 그 콜비를 플러스해서 받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이상은 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뒤에 따로 앉도록 했습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앱에 가입할 때 이런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한 뒤 같은 성별끼리만 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택시 동승 앱은 합승을 금지한 법과 호출료 조정에 막혀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2년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다만 강남과 서초 등 서울 내 12곳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정됩니다. 미터기에 꽂힌 운임만 입력하는 걸로 이제 승객에게 뭔가 추가적인 부당 요금에 대한 청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합승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다. 시범 서비스긴 하지만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 간의 갈등 이후 처음 나온 상생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할지 지금 막바지 논의가 한창입니다.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8,000원으로 깎아야 한다는 경영계, 인식차가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최강호 기자. 이번 회의가 오늘 회의가 12차 회의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양측 조율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네, 지금까지 서로 얼마까지 양보하는 안을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제속도를 내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회의에 불참하고 있었던 민주노총 위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한 만큼 구체적인 추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회의 진행이 더딘 걸 보면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게 한 자릿수 인상률로 2차 수정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초 10,000원, 8,000원에서 조금씩 물러서기는 했지만 어제까지 노측은 여전히 10%대 인상을, 사측은 삭감을
고 있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요청대로 양측이 한 자릿대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면 최소치 1%인 8,433원과 최대치 9%인 9,101원 사이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합의 처리도 가능하지만 지난해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 처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관련법의 고시 시한 8월 5일과 그에 필요한 20일간의 행정 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 15일 전에는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7월 15일을 전후해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온 만큼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강호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네, 어제 정의당 윤수호 의원이 공개한 경찰 출석 요구서인데요. 출석 요구서 7월 9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라고 적혀 있죠.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18명이 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 소환장에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죠? 네. 뭐 소환에 안 나가는 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정당들 반응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전 원내대표부터 수사하십시오. 우리 당 의원 4명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소환에 적극 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너희부터 경찰 조사 받아라. 그럼 우리도 받을 테니까 너희도 받아라. 이런 식의 말이 오가고 있는 거죠. 한국당은 지금 소환에 불응했고 계속 안 나가겠다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그 단어를 내세우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제1야당 겁주개 소환이다. 여기에 응한다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의원들은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요. 국회 독립성, 자율성을 말하지만 사실 이 산준화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속내가 아닐까 하는 건데 정의당 윤수호 원내대표가 의견을 말한 게 있었는데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각기 정치인들은 이 결과에 따라서 차기 총선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그다음에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10년 동안 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가면 정치인으로서 사실 생명이 끝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타협이나 뭐 협상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윤수호 의원이 좀 흘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고소고발을 취하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국회 정상화 과정의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죠. 근데 고소고발을 취하면 수사가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취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수사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취하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뭔가 참작이 돼서 형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게 한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수사가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낙연 총리도 오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사실상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소환 불응은 정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석을 요청한 날짜가 한 16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좀 지켜는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가 정치인 수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수십 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유럽에서 최근 K-팝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을 도는 월드 투어 공연에 유럽 대륙이 K-팝의 새로운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최근 세계 18개 도시를 도는 월드 투어를 마친 가수 선미. 떼창을 하는 유럽 팬들의 열정에 압도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제가 공연하는 도중에 파리 축구 응원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발을 다 같이 구르면서 그 정도로 사실 정말 열광적이어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북미에서 인기 높은 K-팝 가수들에게도 유럽만큼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상급 아이돌 그룹뿐 아니라 신인 그룹과 밴드들도 앞다퉈 월드 투어에 나서면서 유럽을 빼놓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나 미주 쪽 프로모터들이 좀 주를 이뤘다면 유럽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프로모터들이 많아서 K-팝 아티스트에게 많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유럽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상품은 태권도, IT 제품, 자동차, K-팝 순이었지만 올해는 K-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에서 K-팝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즐기는 음악 장르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